안녕하십니까. 저는 MSCI ESG 리서치 한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선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초빙해 주신 신한금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약 30분간의 세션 동안에 저희 MSCI가 글로벌 ESG 평가 기관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기업들 ESG 레이팅을 평가를 하는지 그 방법론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 방법론에 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앞에서도 충분히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은 간단히 이제 설명만 드리고 건너뛰도록 하겠는데요. 좌측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그 UN 그 Principle of Responsible Investment라고 하는 UN PRI의 회원사의 개수가 그 2010년 전에 비교해서 2020년도 4분기 기준으로 이제 3,000개가 넘는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UN PRI 시그니터리로 이제 참가를 해주시고 1분기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4,000개가 넘는 기관 투자자들께서 UN PRI 시그니터리가 되어주셨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ESG에 관련해서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재무적인 연관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저번 주에 슈퍼위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오일앤가스 산업들 이 큰 대기업들의 이제 그 애뉴얼 쉐어홀더 미팅에서의 이제 프록시 보팅에서 지는 이런 선례들이나 아니면 로얄 더치쉘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네덜란드 그 코트 룰링에 따르면 이제 그 로얄 더치쉘이 탄소 감축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룰링이 나오는 것과 같이 이제는 이제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들이 ESG 그 재무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ESG 리스크나 기회 요인들을 내재화를 해서 이제 재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은 부분에서 동의가 되어가는 과정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트렌드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까닭은 약 5년 전에서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저희 MSCI 레이팅과 같이 저희 방법론에서처럼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 베이스가 되는 모든 정보들이 퍼블릭 소스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그냥 쉽게 구글에서 이제 기업의 ESG에 관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는 그 빈도수나 아니면 그 정보의 양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 정보의 신뢰성 또한 높아졌던 이유가 ESG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트렌드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바지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MSCI에서는 올해 발간했던 그 트렌드 투 워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ESG 그리고 기후변화가 이제 물론 이라는 environmental 안에 있는 그 요소이기는 하지만 기후변화가 워낙 그 사회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기후변화를 또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는 과정을 또 설명을 드리기 위한 슬라이드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밑에 캘리포니아의 클린 에너지 액트라든지 매사추세츠의 최근 이제 홍수로 인한 많은 부동산 가치의 저하 또는 인도 정부가 이제 2030년도 이후에 전기차 소싱하려고 하는 이런 폴리시나 아니면 호주 2019년도에 일어났던 대형 산불의 경우와 같이 사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2015년에 있었던 파리 협약처럼 만약에 1.5도씨나 2도씨의 패트로 간다고 했을 때 기업들이 맞이하게 될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는 그 전환 리스크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을 주도적으로 해서 만약에 그 저탄소 시장으로 가지 못했을 때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이 6도씨로 올라갔을 때 마주할 수 있는 물리적인 기후 위험, 홍수라든지 해 수면 상승이라든지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를 이제 많은 기관 투자자분들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 레귤레이터들이나 아니면 저희와 같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 적극적으로 기업들하고 인게이지를 함으로써 사실 기후변화에 관련된 중요성은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좋은 백그라운드로서 저희 ESG 레이팅 방법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UNPRI라고 하면 사실 책임 투자 원칙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그린 레버뉴라고 해서 좀 그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그 클린테크와 관련된 그 기업들한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류의 책임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고, 또는 조금 더 전통적인 방식의 ESG 투자 방법, 즉 예를 들면 그 스크리닝 방법, 익스클루전 방법으로 해서 이제 신스탁들, 뭐 그 담배 기업이나 아니면 토바코나 이제 그 카지노 같은 기업들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하지 않는 스크리닝 방법을 가지고 있는 그 투자 책임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이제 제가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저희 MSCI ESG 레이팅스 방법론은 ESG 인테그레이션 어프로치라고 해서 각각의 산업들마다 그 관련성이 있는, 재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ESG 이슈들을 내재화를 얼마만큼 그 상대 피어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이러한 그 어프로치를 통해서 사실 그 ESG 리스크를 그 어저스트 리턴을 ESG 리스크나 기회 요인을 통해서 어저스트 리턴을 조금 극대화하려는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는 ESG 인테그레이션 그 투자 방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MSCI ESG 레이팅 방법론에 관해서 이후 20분 동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레이팅 방법론은 모든 기업에게 똑같은 키 이슈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쉘이나 엑선 같은 이런 오일 리파이너리 같은 기업은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한 반면에 네이버나 아니면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공룡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라이버시 데이터 시큐리티 같은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의 레이팅 어프로치는 우선적으로 각 산업마다 또 기업마다 각각의 재무적으로 중요한 리스크나 또는 기회 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산업마다 그 기업마다 그 적용이 되는 키 이슈들이 가중치도 다르고 키 이슈의 종류도 다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워낙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SG 정보에 관한 ESG 정보가 이제 퍼블릭 도메인에 굉장히 많은 양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그 저희가 받는 질문이 더 이상 ESG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이 많은 ESG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가려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50명 이상의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머신러닝이나 이제 AI를 통해서 그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미디어 소스나 NGO 소스나 아니면 정부 기관, 뭐 FDA나 이제 한국식약처 등등의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들 저희가 필터링하고 크롤링하는 작업을 통해서 사실 신뢰성 있는 ESG 데이터들을 축출해서 기업들의 ESG 레이팅의 인풋으로 활용하는 프로세스를 또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우측의 그래프를 잠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키 이슈를 선정하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키 이슈들이 직관적으로 어떤 산업에 당연히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클린텍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네. 그러니까 키 이슈를 선정을 하자라고 그런 그 의사결정 과정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미 그 가지고 있는 인하우스 원천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는 업력이 40년이 넘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정량적인 방식을 통해서 키 이슈 선정하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좌측에 이제 카본 에미션이라고 하는 저희가 원단위 이제 그 탄소 배출 정도를 이제 각각 섹터별로 이제 나눠 봤을 때 보시면 유틸리티나 에너지 매터리얼스 섹터가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그 원단위 탄소 배출 그 정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외부적인 임팩트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따라서 이 키 이슈는 이러한 섹터들에 포함된 기업들에게 훨씬 더 유관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비슷하게도 저희 헬스 앤 세이프티 산업 안전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 사망 만인율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섹터별로 가장 이제 이 10,000명의 그 근로자당 그 사망하는 근로자의 수나 이런 것들을
다 OECD나 월드뱅크나 아니면 저희 그 노동부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것도 똑같이 섹터별로 저희가 이제 쭉 나열을 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기업들의 경우에 이 헬스 앤 세이프티라는 키 이슈를 가중치를 적용한 키 이슈로 설정을 하는 단계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SG라고 하지만 저희의 그 분석은 사실 그 지배구조를 평가를 하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지배구조라고 하는 거는 상장 기업이든 비상장 기업이든 관계없이 기업의 중장기 전략을 결정하는 커미티 자체가 이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ESG와 관련해서도 재무적인 전략뿐만 아니라 ESG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한 형태로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거버넌스가 가장 기초 단계에 있는 필라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그 환경이나 사회 같은 키 이슈들은 산업이나 기업별로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저희가 다르게 키 이슈를 평가를 하지만 거버넌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업, 모든 산업의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게 최소 가중치 저희가 33%를 적용을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작년 11월 기준으로 저희가 모델 그 인핸스먼트를 크게 가져가서 거버넌스를 평가하는 방법론에 조금 큰 변경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E나 S 또는 환경 사회에 관련된 키 이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많은 질문을 그 고객사들에게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ESG 디스클로저가 ESG 정보 공개 수준이 높은 대기업들은 점수가 당연히 높은 게 아니냐. 그와 반대로 이제 중소기업들처럼 사실 ESG에 대응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업들은 페널티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한 이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택한 방법론은 이 매니지먼트 정책, ESG 관련된 정책이나 프랙티스 같은 거를 어찌됐든 ESG 그 기업의 자발적인 공개 수준에 조금 이제 릴라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제외한 그 또 다른 이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리스크의 노출 정도, 그 리스크 익스포저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 디스클로저 바이어스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게 어떠한 조금 리스크 익스포저와 이제 매니지먼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가중치가 적용된 키 이슈들의 점수를 롤링업을 해서 이제 weighted average key issue라고 하는 이제 키 이슈 가중 평균을 내고 각 산업마다 저희가 민맥스 정규화를 통해서 그 각 산업 내에서 AAA부터 CCC까지 리더와 레거즈로 이제 나누게 되는 평가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키 이슈 예시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키 이슈는 이제 소프트 드링크와 관련된 이제 인더스트리의 경우 어떠한 키 이슈가 선정이 되는지에 관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그냥 간략하게 보고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작년 11월에 개편이 됐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저희가 거버넌스 밑에 그 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그리고 기업 행태, corporate behavior라고 하는 두 가지 필러가 있었던 거는 지금하고 작년 11월 전후가 다 똑같은데 어떤 부분이 변했냐고 하면 기업 지배구조는 사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사회나 보수나 아니면 소유구조나 아니면 그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거는 변화된 것이 없는데 가장 크게 변화된 거 이제 corporate behavior라고 하는 기업 행태에 관련된 키 이슈가 이제는 이 전 모든 그 지배구조처럼 모든 기업, 모든 산업과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게 평가가 된다는 점인데 사실 원래 corporate behavior 밑에 있었던 키 이슈들은 이제 그 부정부패, corruption and instability나 아니면 비즈니스 에틱스나 아니면 이제 그 anti competitive 그 불공정 거래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선택적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사실 저희가 매년 고객사들하고 매년 말에 이제 큰 컨설테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실 지금
지금 막 대두되고 있는 ESG 리스크를 반영하는 이제 다이내믹한 이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배구조와 기업 행태와 관련되어서도 저희가 고객사들하고 얘기를 한 것과 동시에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보이는 이 기업 행태 때문에 재무적 연관성과 관련된 이제 임팩트가 큰 케이스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뭐 닛산이나 와이어카드나 뭐 이런 그 이제 시니어 레벨에서의 좀 unethical한 프랙티스 때문에 기업에 재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018년도부터 그 클라이언트들과 얘기를 했을 때 기업 행태도 더 이상 선별적인 키 이슈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거버넌스 기업 지배 구조처럼 모든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일관적이고 또 홀리스틱한 어프로치겠다라는 이런 기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2020년 11월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방법론 개편을 한 번 더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 거버넌스는 이제 33% 이상, 최소 33% 이상의 가중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클로저와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라고 조금 이제 이 스케일이 사실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준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이포테리컬하게 기업 A랑 기업 B랑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을 통해서만 점수를 매긴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업 B가 점수를 높게 받을 거라는 거는 굉장히 그 어비어스하게 보이는 어비어스하게 보이지만요. 사실 기업 B의 익스포저, 그 공급망과 관련된 그 리스크 노출도를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 기업 B는 기업 A와 다르게 공급망의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급망 하나하나를 관리해야 되는 이 복잡성의 정도가 훨씬 높고, 그리고 생산시설의 위치도 기업 A는 캘리포니아라고 해서 사실 모던 슬레이버리 같은 이런 그 법률적인 이 규제가 훨씬 더 강도 높은 이제 미국에 위치한 기업 A와는 다르게 기업 B는 이제 방글라데시와 같은 이제 그 동남아시아 국가, 여기서는 레이버 휴먼 라이츠와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저임금 국가에 공급망 시설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각각 생산 시설마다의 규모도 기업 B가 기업 A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업 B가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서 기업 A보다 훨씬 더 그 리스크의 노출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요소를 저희가 비교 분석을 했을 때 기업 B가 무조건 기업 A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간략하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점수 산출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서 따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가 사용하는 이 거의 10,000가지가 되는 그 이슈들의 인디케이터 여러 데이터 포인트들이 얼마만큼의 정도가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시를 하는 부분에 의존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이미 분석을 진행을 해본 결과입니다. 보시면 45% 정도가 기업이 전혀 공시하지 않는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원천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 결과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사실 45%라는 부분이 그럼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의 모든 데이터는 50%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의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의 레이팅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ESG 리스크의 시그널을 저희가 제대로 반영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사실 장담하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3자 데이터, 공공 데이터, NGO나 OECD, 월드뱅크, FDA 또는 이제 준공공기관 데이터, 뭐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관련된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소스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업이 공시하지 않지만 기업들이 공시를 하지 않는다고 페널라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저희의 방법론 그리고 캐파시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ESG 레이팅스에서는 가끔 기업들하고 피드백을 할 때 기업들이 너네가 우리를 평가한 데이터는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 정보를 다큐멘트를 제공해 줬을 때 그게 사실 그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이고 컨피덴셜한 데이터들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방법론 상에서는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사실 ESG를 분석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어야 한다는 밸류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퍼블릭에 공개되지 않는 데이터는 저희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ESG 퍼포먼스가 어떤지에 관해서 제가 한 슬라이드를 좀 담아봤는데요. 우선 이 트리플 C와 싱글 B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레거지라고 하는 이 분류에 따른 기업들이 약 70%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보시면 이게 패널라이즈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스몰캡들은 그러면 디스클로저가 적기 때문에 조금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는 지금 올해 4월 30일 기준이고 작년에 저희가 커버리지를 100개 기업에서 420개 정도로 늘렸을 때 트리플 C에서 싱글 B에 해당하는 기업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하면 사실 차이나 A도 마찬가지예요. 차이나 A도 저희가 2017년도 16년도에 익스펜션 했을 때 이 레이팅 디스트리뷰션의 정도가 한국 기업들보다 훨씬 심했는데 그게 해가 가면 갈수록 많은 부분 기업들의 그 어그레시브한 인터랙션 그리고 데이터 퀄리티를 저희가 이제 향상을 시키려는 저희 자체의 내부 노력 이게 상호 간의 소통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 레이팅의 모멘텀이 그 이머징 마켓 개도국 관련된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첫 해, 둘째 해를 보는 것보다는 사실 계속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모멘텀을 좀 지켜보는 게 훨씬 더 흥미롭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미 많이 향상된 지표이고 따라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이제 기업분들이 저희에게도 많이 인게이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다음 해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저희가 어떤 한국 내에서 어떤 대체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건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한국 ESG 트렌드 중에서 이제 환경, 사회, 거버넌스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그와 관련된 이제 스냅샷은 저희 고객사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 플랫폼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가져올지 사회에 관련된 부분을 가져올지 거버넌스에 관련된 부분을 가져올지 고민을 하다가 아직까지도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된 그 집중도가 해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 대상으로 많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 지배구조 특징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가져왔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사실 많은 400개가 넘는 이제 한국 코리아 IMI 기업들 중에 많은 부분이 컨트롤드 기업이라고 해서 사실 최상위에 있는 이제 모기업이 30% 정도 이상의 쉐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기업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가족 경영의 형태의 특징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흥미롭게 바라본 거는 밑에 있는 두 가지 차트인데 좌측에 보시면 이제 Control Enhancing Structure라고 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기업의 가장 많은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주주 집단, 가족 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의결권을 많이 소액 주주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한국은 1주 1의결권 원칙이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는지에 관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여기 좌측 그래프의 제일 좌측에 보시면
multiple equity class with different voting rights가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말하는 게 일주 일여권 원칙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일주 일여권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우선주도 때에 따라서는 일주 일여권 원칙에 벗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사실 오너십 그 지배구조의 스트러처 자체도 사실 그 덜 투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최근에 많은 이제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많이 벗어난 건 사실이고 또 그 피라미드 스트럭처를 지주회사 그 구조로 해서 사실 지배구조의 형태가 많은 부분 향상이 된 건 사실이지만 저희의 방법론에 따르면 이런 그 지주회사 구조도 그 피라미드 형식으로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최상위 그 최대 주주 집단이 소수 그 주주에 비해서 더 많은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크로스 쉐어홀딩이라고 하는 순환 출자보다는 좀 더 투명하지만 이 또한 가장 투명한 형태의 그 소유 구조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관해서 저희가 분석을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본 결과 지금 그 이제 그 X축이 이제 그 의결권의 퍼센티지를 나타내고 Y축이 얼마만큼의 캐피탈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원쉘 원보트는 보시다시피 가운데에 가로지르는 그 선에 있는 기업들이 일주일 일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 밑에 있거나 그 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칙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뭐 예를 들면은 기아모터를 예시로 보시면 기아는 최대 주주 집단이 10% 미만의 그 캐피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30% 이상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원쉘 원보트 원칙에 조금 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아모레퍼시픽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제가 잠시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봤는데 우선주 발행 때문에 이러한 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 또한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제 발표는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저희가 아무래도 그 데이터 축적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사실 ESG하고 재무적인 그 관련성 사이에서 분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대형 페이퍼를 계속 매년 발간하면서 사실 ESG와 퍼포먼스의 연관성이나 아니면 최근에는 코퍼레이트 펀드 채권과 ESG의 관련성 그리고 왜 산업마다 중요한 키 이슈를 선정하는 게 중요한지 또 그 키 이슈마다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관해서도 저희가 임페리컬하게 그 분석을 해본 페이퍼를 이제 발간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과 관련해서 한국 기업들만 대상으로 똑같이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그래프는 이제 그 ESG 리더 그룹이 ESG 레거즈 그룹보다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더 높게 나타내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 보시다시피 2016년도 중반부터는 2016년부터는 꾸준하게 이제 ESG 리더들이 레거즈보다 아웃퍼폼 한다는 점도 저희가 경험적으로 13년 정도의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그 마켓 퍼포먼스 말고도 기업들 이제 ESG 평가가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캐시플로우 그 DCF 모델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그 ESG 레거즈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내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그 분석을 좀 해봤는데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리인베스트 재투자 리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견고한 펀더멘탈이라든지 아니면 베타 변동성이 더 적다든지 또 그리고 더 적은 테일 리스크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스페시픽 리스크가 이제 그 기업 특정의 테일 리스크라고 해서 저희가 최근 그 3년 동안에 뭐 95% 이상의 이제 스탁 프라이스의 체인지나 아니면 이제
뱅크럽트된 기업들의 개수를 리더들과 레거즈들 간에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일관성 있게 ESG 평가에서 리더들이 레거즈보다 모든 지표에서 그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라고 경험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긴 발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세션이 따로 없으면 이 발표 여기서 하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